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듀피디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우선은 그 텔레마케팅 관리 1-1 2의 파트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건데 내용을 보자고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방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을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냐면 고객에게 전화를 건다 뭐예요? 아웃바운드.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죠? 자, 고객에게 전화를 받는다. 고객이 전화를 걸었다. 뭐예요? 인바운드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요거는 쉬웠어. 그죠?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막 이렇게 내. 방향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내거든. 자, 대상에 따른 분류. 고객이 어떤 대상이냐? 일반 컨슈머냐? 일반 소비자 대상이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B to C라고 부르거나 요즘 이 to 대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B to C라 그러죠. 컨슈머. 자, 그리고 기업이 대상인 경우에는 뭡니까? B to B예요.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시험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아, 기업이 대상이면 B to B. 고객의 대상이면 B2C구나.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실무자가 될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내가 B2B 관리자도 한참 오랫동안 했었거든.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행사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A라는 모두 투어가 있어. 모두 투어. 하나 투어랑 제일 큰 데지. 근데 여행사 중에 랜드사라고 있어요. 랜드사. C D. 자, 모두 투어의 상품을 얘네들이 갖다가 약간 소매격이지. 얘네들이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판단 말이야.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팔아. 모두 투어의 상품을. 응?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라나? 자, 다시 모두 투어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 봅시다. 혜태 과자를 A 가게, B 가게, C 가게, D 가게에서 팔아. 그죠? A 마트, B 마트, C 마트, D 마트에서 팔아. 그죠? 그러면은 요 분들은 뭐야? B to B가 되고. 그죠? 이 A 마트에서 고객이 막 사. 그러면 뭐야? B to C죠. 여기까지 쉽지. 그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 에듀피드로 칠게요. 단체 수강이 들어왔네. 단체 수강.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SK텔레콤 쪽에서 100명을 수강시킬 거래. 단체 수강으로. 수강비 좀 싸게 안 되니?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그럼 이거를 B2B로 봐야 될까요? B2C로 봐야 될까요? 자, 뭘 것 같아? 요거는 B2C로 봅니다. 정확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범주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기업과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업과 기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떼다가 고객한테 파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사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할 때 B2B라고 하고 반대로 단체 수강인데 기업이 수강한다 그래서 그걸 B2B라고 부르지는 않아.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래. 근데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B2C로 B2B인데 단체 수강까지 B2B 파트가 맞는 경우가 많아. 이해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현실인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안 내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뭐냐? B2C. 회사를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건 뭐냐? B2B. 이렇게 내. 어렵게 내지. 이 파트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수행 주체에 따라서 이거 내가 아까 처음에 거기서 헷갈렸던 게 이 에이전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수행 주체에 따른 분류로 자체 운영, 인하우스. 우리 회사가 내가 이 회사 소속으로 그냥 하는 경우에는 인하우스 운영이라 불러요. 텔레마케터가 인하우스야. 근데 용역이야. 우리가 지금 그 삼성인데
삼성이라는 명함 직함은 안 달고 있지만은 어떤 뭐 다른 뭐 이상한 무슨 뭐 세계 미래 전문 통신 무슨 텔레마케팅 지부사 해가지고 우리가 LG도 하고요, 우리가 삼성도 하고요, 삼성도 하고요, 또 우리가 대우도 하고요, 막 해가지고 이런 대행 운영하는 데를 에이전시 텔레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게 인하우스인데, 선생님, 여기서는 인하우스라고 쓰고 왜 여기는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 내. 만약에 영어로 낸다면, 뭐 실기할 때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인하우스라 그러면은 다음 중 보기를 골라라 하면은 이제 아웃하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걸 골라라. 아웃하우스라는 건 없어요. 자, 됐죠? 응? 됐어요? 자, 수행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에이전시 텔레마케팅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라. 근데 정확히는 에이전시까지는 몰라도 되고 뭐만 알면 돼. 인아웃인데 아웃은 아니구나. 아웃이란 표현은 없구나. 요것만 머릿속에 넣자고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예시. 자, 일반적인 텔레마케팅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착발신 주체에 따른 분류는 뭡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죠? 대상에 따른 분류 뭡니까? 이거 뭐야? B2B, B2C. 보이죠? 눈에 보이죠? 운영 방법에 따른 분류, 인하우스, 에이전시, 텔레마케팅. 보이죠? 그죠? 뭡니까? 고객 니즈에 따른 분류. 그건 일반 텔레마케터가 그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하던가. 그죠? 정답은 뭐예요? 3번입니다. 자, 간단히 풀리죠? 요런 문제들은 솔직히 이제 예시로 뺀 이유가 솔직히 요것도 공부 안 하면 틀려. 그죠? 공부 안 하면 이게 뭐야 그럴 테지. 근데 한 번만 강의 들어도 이건 틀릴 리가 없지 않을까요? 넘어가서 틀리면 어떡하지? 콜센터 조직의 구성 원칙과 자, 2-1단원 들어왔어요. 자, 콜센터 조직의 구성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선생님 콜센터 조직의 구성 원리요. 이게 뭡니까? 공부해야 될 게 또 생겼네. 자, 봅니다. 총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보면은 목적과 근거에 대한 원칙이 있지만 요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들어드릴게요. 목표 단일성의 원칙. 이거는 뭐냐면 한 조직은 그거에 대한 목표가 하나여야 돼. 한 조직은 그거에 대한 목표가 하나여야 돼.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목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조직의 근거에 대한 원칙은 그 조직의 존재 자체는 뭐야? 하나여야 돼. 하나. 됐습니까? 목표는 하나여야 된다. 자, 됐죠? 능률성의 원칙. 자, 이 능률성의 원칙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그냥 읽으면 알잖아. 그죠? 근데 능률성의 원칙, 이 능률성이 뭐지? 근데 이게 뭐냐면, 능률성이라고 써놓고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세요. 효율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한다. 달성에 공헌한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능률성이라고 써놓지만 능동적인 것과 헷갈릴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 자, 됐죠? 자, 그리고 관리 범위의 원칙, 감독 한계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수, 관리 양과 종류의 한계가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거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 관리, 내가 지금 아까 그 유닛 리더라든지 혹은 이제 슈퍼바이저라든지 혹은 센터장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관리할 수 있는 그 인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의 센터장이 보통은 4명에서 한 5명 정도의 슈퍼바이저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의 유닛 리더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닛 리더가 또 이렇게 된 거를 관리를 하겠지. 그죠? 자, 근데 이 센터장이 일반 직원하고 일일이 관리를 하려 그러면 폭발하지. 그죠? 관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 물론 이제 조직 관리 관련해서 너무 이게 갭차가 있으면은 조직이 딱딱해지고,
약간 군대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리 범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할 수 있는 양과 수의 한계가 있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으로 그냥 표시를 해놨고. 자, 조직 구조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거 어렵진 않아요. 계층의 원칙은 뭐냐면 계층 단축화를 시키래. 계층을 여러 개로 아까쯤에 제가 막 나눠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층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 수가 10명밖에 없는데 10명밖에 없는데 센터장 한 명에 슈퍼바이저 한 명에 매니저 한 명에 유닛 리더 한 명에 갑자기 코디네이터 한 명에 일반 사원 한 명이야. 그래서 얘는 예명령만 듣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계층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층의 단축하는 원칙이라는 건 가능한 계층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 이양의 원칙은 직무 이양 시 권한도 이양되어야 한다. 권한 이양의 원칙이 뭐라고요? 직무 이양 시 권한도 이양한다. 이 직무를 줬으면 그 직무에 대한 권한도 주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써놓겠죠. 누가? 기득권이.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균형 원칙이라고 있어요. 권한과 책임의 균형 원칙. 이거는 뭐냐면은 권한에 대응하는 책임이 있다. 책임에 대응하는 권한이 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이거 빨간색으로 할 걸 그랬는데, 이 두 개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해. 혼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권한과 책임의 균형 원칙이라고 써놓고, 권한을 줘야 한다. 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책임도 줘야 한다. 둘 다 맞는 얘기야. 이거 딱 떼놓고, 권한에 대응하는 책임에서 딱 떼놓고, 책임이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고, 책임에 대한 권한 딱 떼서 이 사람의 업무를 할 때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명령 일원화의 원칙. 자, 요거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명령 일원화의 원칙은 뭐냐면 한 사람의 부하는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지시 명령을 받는다. 이게 왜 그런지는 실무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 명의 상사가 같은 업무를 지시를 하면은 혼동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똑같은 매뉴얼 상에서 지시를 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혼동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팀, 2팀, 3팀, 4팀이 있으면 이 1팀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야 돼? 지시를 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지시를 하면 안 돼.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래?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3팀장이 봤어. 슈퍼바이저 세 번째 3팀장이 봤어. 그러면 얘 불러다 놓고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야, 김인호 사원이 좀 이거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할을 뭐라 불러? 이 사람은 슈퍼바이저지만 직접 교육 안 했잖아. 뭐뭐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한 거야? 퀄리티, 어쇼쇼,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한 거야. 그죠?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서 슈퍼바이저한테 해서 이 슈퍼바이저가 이 직원을 교육시킨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뭡니까? 명령 일원화는 한 사람의 부하는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지시 명령을 받는다. 요것과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령 통일화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앞에 명령자가 붙었어. 명령 통일화의 원칙은 뭐야? 이거야. 그죠? 근데 명령이 안 붙고 그냥 통일화가 붙었어. 그럼 뭐야? 이거예요. 이 두 개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죠? 그잖아? 그죠? 헷갈림만 하잖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꽈서 낸다고. 자, 그리고 업무 활동의 부문화. 부문화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 고칠게요. 전문화라고 지킬게요. 업무 활동을 할 때 전문가가 되는 건 참 좋죠. 근데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끝번까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전문화가 필요하지만은
분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작은 단일의 직무로 쪼개줘야 돼. 공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뭔가를 조립하는 사람, 뭔가를 갖다 놓는 사람, 뭔가를 하는 사람,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 분할돼 있죠. 그럴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 스티커 막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붙인단 말이야. 자, 분업을 해야 된다. 작은 단일의 직무로. 복잡하게 시키지 말고. 전문화의 원칙은 단일의 전문화된 업무 활동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전문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화된 업무를 단일의 포인트가 있겠지. 그죠? 업무 활동을 담당한다. 자, 선생님, 근데 이건 뭐예요? 통합과 조정의 원칙, 분할된 직무에 맞는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전문화를 시켜야겠어. 뭔가 이게 업무 처리할 때 체계는 있지만은 속도가 좀 나지를 않고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조직을 개편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1팀에 그리고 2팀이 있어. 그리고 1팀에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있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있고 또 뭐 다른 뭐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하나의 팀이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 전문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인바운드를 쏙 떼내서 1팀으로 놓고 아웃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쏙 떼내서 2팀에 넣어서 하는 게 오히려 전문성에는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은 거를 통합과 조정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듣고 이해하면 돼요. 아까 외우라고 한 건 딱 뭐였어? 명령자가 붙은 일어나든 통일하든 이건 한 사람이 하는 거고 능률성은 뭐라 그랬어요? 최소한에도 능동적인 거 아니야.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런 거 아니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한다. 됐죠? 됐죠? 그냥 통일성이면 뭐야? 목표 단일화. 외우라고 한 건 딱 세 가지야 지금. 전문화라고 한 거는 단일의 전문화등 활동을 한다, 통일한다 여기까지 했고 조직화의 수정 원칙, 견인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약간 조직 자체가 문화가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 있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막 10년, 20년 된 조직 같은 경우 조직 붕괴 현상이 막 직전이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견인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조직이 붕괴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조직 관련해서 어떤 그 나중에 배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철새우리라든지 혹은 우리 그 텔레마케팅 공항 뭐죠? 그 콜센터 공항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조직이 굉장히 딱딱하고 권위적이어가지고 이제는 물갈이 할 때가 됐을 때 이 이론을 쓰거든요. 수정 원칙을. 조직 통합의 원칙을 분화보다는 선생님 전문화하려면 분화하라면서요. 그래. 근데 그렇게 분화해가지고 했더니 계층 간의 어떤 뭐라고 했지? 너네 계층, 우리 계층 막 조직끼리 싸우거나. 응? 아이 넌 마케팅이야. 난 기획부야. 넌 텔레마케터야. 난 디자인이야. 막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막 그렇게 싸워. 그럴 때 분화보다는 통합을 우선시해라. 통합을 우선시해라. 반대로 전문화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통합보다는 분화를 우선시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행동자유의 원칙,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라. 창의성의 원칙, 창의성을 중요시해라. 업무 흐름의 원칙, 업무 흐름에 따라 조직을 편성해라. 그죠?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뭐 우리 그 공장 같은 데서 뭐 석탄을 가져와서 석탄을 화구에 넣고 제초소 같은 데서 뭐 쇳물을 녹이고 쇳물 녹인 거를 뭐 이거 옮기고 그거를 막 담금질 막 하고 요 과정들을 각 팀마다 1팀, 2팀, 3팀, 4팀, 5팀으로 나눠서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의 팀. 저렇게 똑같은 걸로 해서 두 개 팀. 요렇게 묶는 게 어떻게 된다? 견인 이론에선 도움이 된다. 어떨 때 쓴다? 조직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와해되기 직전에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한다는 게 전문화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그 활동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누수가 있어요.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그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직을 살려야겠다라고 할 때 특단의 조치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 자격증에서는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7번 콜센터 조직의 구성 원칙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야, 우리가 무슨 원칙 다 공부했잖아요. 감독 한계의 원칙 뭡니까? 감독 한계의 원칙. 콜센터 한 사람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담원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죠. 이거는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전문화의 원칙. 콜센터 조직의 구성원은 가능한 하나의 특수한 전문화된 업무만 담당할 때 효율성과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맞잖아. 맞잖아. 그죠? 뭐 단 하나, 가능한 하나.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아니죠. 자, 책임과 권한의 원칙. 콜센터 내 조직원들에게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과 수행에 따른 적정한 권한의 부여가 이어야 한다. 업무 분장과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키워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요게 요거는 이게 아니잖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권한의 원칙, 책임, 권한이나 책임자가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야. 그리고 통일성의 원칙, 상담원은 라인에 따라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지시를 받아야 업무 지침의 혼란과 조직 관리의 혼선을 방해. 선생님, 이 통일성의 원칙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자 너무 안 써진다. 명령. 기억나십니까? 이상하게 썼지만 명령자야. 명령 통일성이 붙으면 맞는 얘기야. 근데 그냥 통일성이 붙으면 뭐야? 조직의 목표는 하나여야 된다.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됐죠? 자, 8번 쭉쭉 넘어갑니다. 조직의 활성화. 스트레스. 요거는 이제 4-1단원에 해당하는 콜센터 쪽으로 가도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은 활성화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2-2단원 쪽으로 이제 매칭을 했어요. 그 다른 책에서는 이거를 4-1단원 쪽에 많이 넣었어. 근데 다른 내가 강의한 거 이외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조직의 활성화에 유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봅니다. 스트레스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스트레스의 내부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어렵지는 않아. 내부는 뭐야? 나. 외부는 뭐야? 회사나 내 옆에 동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격 요인. 성격 누구 거야? 내 거잖아. 그죠? 내부적 요인에 해당하지. 자, 화학적 자극. 이거 뭔지 모르겠어. 잠깐 내둘게요. 정신적 자극. 정신 누가 받아? 정신적 자극 내가 받아. 그죠? 그것도 내부야. 신체 피로적 자극, 신체 피로를 누가 받아? 내가 받아. 그죠? 다 내가 받아. 근데 화학적 자극도 물론 내가 받지만, 똑같은 자극을 줬을 때 내가 받지만, 요거는 뭐냐면은, 뭐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방구 같은 거야, 방구. 옆 사람이 자꾸 방구를 껴대. 물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화학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요게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이제 뭐 이것까지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뭐 내부적, 외부적, 회사적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라고 파악하고 들어갈게요. 그죠? 범위 자체를 어떻게 두느냐 이런 거니까. 자, 화학적 자극이 외부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설명하는 문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요것도 조금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조직 활성화 부분에서 공부할 내용이 은근 많아. 특히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콜센터의 심리적 장애 요인 및 현상 관련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6번, 7번이에요. 요게 시험 문제 주로 나와. 나머지 내용도 뭐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지만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과목은 실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라 이거를 필기만 통과할 용도로 공부하면 나중에 실기 들어갔을 때 좀 힘들어. 필답형에서. 그래서 내용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드릴게요. 자, 콜센터 바이탈 사인. 선생님, 바이탈 사인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 사인이야. 심리적 사인, 그 신체적 사인. 콜센터 바이탈 사인은 뭐냐면 어떤 그 콜센터 직원이 권태감이나 자책감이 드는 거야. 요렇게 특히 이제 자책감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발생을 하냐면 리더가 혹은 오너가 뭔가 얘가 잘못이 아닌데 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벌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래. 얘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때 자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권태감이나.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이런 게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콜센터 바이탈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올 때 별일도 아닌데 직원이 갑자기 버럭할 때가 있어요. 별일도 아닌데 이게 왜 제 잘못이에요?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그 직원 바이탈 사인 들어왔다 지금 이런 표현 쓰거든요. 권태감, 자책감. 그러니까 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지. 그리고 번아웃. 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 달까지 번아웃이 한 2번 왔었어요. 그래서 에듀피디 이제 근무를 하면서 또 강의도 하면서 제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일요일 뭐 추석, 설, 뭐 명절, 뭐 빨간 날 다 포함해 가지고 딱 이틀인가 하루 쉬었어. 1월부터 3월까지. 5월까지인가. 아무튼 5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한 3, 4일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3일 이틀 정도밖에 못 쉬니까 막 몸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근무를 막 그 6시, 7시까지 근무한 게 아니라 막 어떤 날에는 막 11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하얗게 우리가 불태웠다는 표현 쓰죠. 번아웃이 그런 뜻이잖아. 번아웃, 태웠다. 소진, 신체적, 정신적 고갈 상태를 말해. 번아웃이 되면은 이렇게 약간 멍해 있어. 옆에서 막 얘기를 해도 그래서 어제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월요일 날 그런 경우는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막 우리 차미슬 씨와 막 달렸을 때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지치게 해가지고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업무 조율을 해준다든지 하는 리더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뜨내기 문화가 있죠. 뜨내기 문화는 이직률이 높은 회사의 상태를 지칭해요. 요것과 비슷한 게 철새 동지가 있습니다. 쉽게 부서를 이동하거나 유리한 콜센터로 근무지를 옮기는 현상. 약간 느낌을 보자면은 뜨내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를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가 또 쉽게 나갔다가 또 쉽게 들어왔다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뜨내기 문화가. 철새동지는 어떤 그 회사 안에서도 부서 자체를 이렇게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는 철새둥지야. 잠깐 있다가 지나가야 되는 둥지지. 거기 있어봤자 뭐 도움되는 게 없어. 자, 이게 둘 다 어떤 차이냐면 이 뜨내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복지가 안 좋은 회사들이 그래요. 복지 급여가 많이 낮는다든지, 아니면 복지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근데 업무는 더럽게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회사의 특징이 대부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가족과 같은 회사, 같은 회사 해가지고 막 이상한 업무 많이 시키지, 그죠? 업무 외적인 것도 많이, 그것도 네 업무다, 이것도 네 업무다, 저것도 네 업무다. 근데 실질적으로 급여는 그걸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똑같을 때 보통 뜨내기 문화가 좀 심해요. 그리고 언제든 그런 이 정도 되는 회사는 다른 데서도 내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회사를 뜨내기 문화라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하고, 철새동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어떤 부서 얘기를 많이 할 때 뭐 경영지원부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를 기피할 때 이 부서는 잠깐 내가 있는 거지 여기 오래 있을 필요 없어, 가야지, 기회만 되면 그 부서 벗어나야지 라고 할 때 이제 철새둥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됐죠? 용어에서 드러나니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는 친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보는 상태. 친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보는 상태. 자, 이게 좀 심한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전문화 얘기를 할 때 인바운드는 인바운드끼리 뭉칩시다. 아웃바운드는 아웃바운드끼리 조직화를 시킵시다. 그래야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 인바운드는 아웃바운드를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아웃바운드는 인바운드를 이해를 안 하려고. 업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팀으로 뭉쳐가지고 회식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면은 친하지 않은 그 타부서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게 뭐야? 끼리끼리 문화. 됐죠? 자, 그리고 유리벽. 이거 많이 들어봤죠? 유리벽. 특히 여성분들에게 성차별할 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희롱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그 남성이 여성을 만지거나 근데 그런 거는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성추행에 가깝지. 그죠? 성희롱은 직장 내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에듀피디 회사에서 그 성희롱 관련해서 강사로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요즘 어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근데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야. 성추행, 성폭행. 그러면은 성희롱은 뭐냐면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급여나 같은 업무를 하는데 여자라서 월급을 조금 주거나 남자라서 월급을 조금 주거나 혹은 같은 그 뭐 업무 배정을 할 때도 남자는 이 일만 주고 여자는 이 일만 주고 요럴 때 뭐라고 해요? 성희롱이라고 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됐죠?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팀장 승진이 있어. 근데 그 승진에서 요거는 근데 되게 그 남자분이 섬세하고 하는데 혹은 그 여자분이 섬세하고 하고 그 대범하고 하는데 이 직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으니까 팀장을 여자가 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여자를 탈락시켜. 그럴 때 우리가 유리천장이 있다 그러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 이거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 잘. 이 내용은 하도 많이 다뤄주니까. 콜센터 심리공황이라고 있어요. 와, 이거 중요한 용어 나왔어. 콜센터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콜센터 심리공황, 심리공황 인천공항 아니고요, 김포공항 아니고요. 심리공황은 뭐냐면은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관리직도야. 관리직도. 관리직도. 일반 사원이 바이탈 사인이 온다든지 버닝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못해 먹겠어. 아유, 이 직원들 말 더럽게 안 듣고 나도 모르겠다. 이럴 때가 콜센터 심리공황이라고 해요. 보통 관리자 측면에서 물론 말 안 듣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경험도 일천하지만 자기 경험이 자기 논리가 혹은 자기 목소리가 더 크다라고 이상한 직원들이 있어. 그런 직원들은 빨리 교체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조정을 하고 리더를 발휘할 것이냐, 리더십을 그걸 좀 이따 배우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관리직도 이제 나가 떨어지는 이분들은 대부분 뭐 1, 2년 근무한 분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다루고 또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또 관리도 해보고 했는데 이분들조차도 한계에 직면하는 상태를 콜센터 심리공황이라고 하고 콜센터 심리공황이 한번 오잖아요.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싹 다 물갈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견인 이론처럼 뭐 조직을 완전 개편해 가지고 회사가 매출을 뭐 한 20-30% 정도는 포기한다 셈 치고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콜센터 심리공황 중요하다.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소리죠. 처세동지 아까 설명드렸고 콜센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지쳐있는 상태에서 분위기 변화에 전염되는 현상. 근데 보통 긍정적인 분위기는 전염이 잘 안 되고 악영향이 좀 이렇게 분위기 전향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을까요? 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9시면 9시부터 9시 반까지 출근하자마자 업무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어떻게 해요? 유닛 리더나 혹은 매니저나 혹은 우리 슈퍼바이저가 지금부터 뭐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공 PR을 하십시오. 전화기를 들고 고객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PR 문을 들고 크게 낭독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뭐 경력 뭐 4,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뭐 스크립트 읽을 줄 몰라서 그러겠어?
분위기 축 처져 있어. 콜센터는 도서관이 되면 안 돼요. 콜센터는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아웃바운드는 특히 그래.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옆 사람이 어떤 어우 1억을 하신다고요? 이런 얘기가 턱턱 들 때마다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고, 반대로 옆에 사람이 뭐라고요? 환불을 하신다고요? 아우 왜 환불을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도 갑자기 분위기가 쭉 쳐져. 자, 콜센터 바이러스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죠? 바이러스 마케팅 기억나십니까? 1과목 할 때 바이러스 마케팅 뭐예요? 부전 효과로 SNS로 소비자들이 막 입소문 타가지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죠? 바이러스 마케팅이잖아. 잠깐 기억나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중요한 건 콜센터 심리공학과 철새 동지다. 나머지는 다 그냥 보면 아니까. 그죠? 자, 그리고 다음이 설명하는 문화현상, 다시 문제 들어왔어요. 콜센터 조직이 점차 커지고 활성화됨에 따라, 그죠? 상담원들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업종이나 기업의 콜센터는 그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배가 되는 반면, 잘 되는 데는 잘 돼. 그 뜻이죠. 그렇지 못한 콜센터는 상담원의 기피, 집단 이탈, 인력 채용과 운영 효율의 저하를 초래하며 급기야는 콜센터를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나 매니저 등 자기 역할의 한계를 느낌에 따라 콜센터 조직의 와해를 빚게 되는 현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위까지만 하더라도 요것도 맞는 얘기였어. 그죠? 그리고 콜센터 바이러스도 맞는 얘기야. 악영향을 미쳐서. 그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은 뭐야? 관리자잖아. 관리자까지 자기 역할의 한계를 느끼는 걸 뭐라 불러요? 콜센터 심리공황. 콜센터 심리공황. 자, 됐습니까? 콜센터 심리공황 맞죠? 한우리는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데, 한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우리 막 해가지고. 근데 이 자격증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용어니까 그냥 그런 거 있나 보다 하고, 여기서 키워드 딱 찾은 게 뭐죠? 관리하는. 그죠? 그 콜센터 심리공황입니다. 자, 됐죠? 정답은 2번.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아이고, 선생님, 리더십 나왔어요. 자, 리더십이 공부할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조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리더십 들어가면서 내가 텔레마케팅 관리사로서 혹은 우리 부서원들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혹은 앞으로 부서장이 될 사람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펼쳐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부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